뉴턴의 빛나는 일생 동안 만유인력은 그의 왕관 속 진주가 아니었어. 오히려 그의 신발에 박혀 빠지지 않는 돌멩이 같았지. 그를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깊은 수치심까지 안겨줬어. 1692년의 그 추운 겨울로 시선을 돌려보자. 그때 리처드라는 이름의 젊은 신학자 벤틀리가 뉴턴의 새로운 이론을 이용해 신의 위대함을 증명할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어. 하지만 그가 받은 답장 속에서 뉴턴은 그에게 찬물을 끼얹었지. 그 솔직한 개인 서신에서 이 과학의 신은 인정했어. 자신이 발견한 이 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말이야. 왜일까? 만유인력은 두 물체가 아무런 접촉 없이 수백만 킬로미터의 정지된 허공을 넘어 순식간에 서로를 붙잡아야 한다고 요구하거든. 밧줄도 없고 톱니바퀴도 없고 고리도 없어. 뉴턴은 편지에 거의 절망적으로 썼어. 이런 초월적인 작용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불합리라고 말이야. 이건 물리학 같지 않아. 오히려 어떤 중세시대의 마법 같지. 나중에 교과서에 나오는 나는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는 엄숙한 라틴어 명언은 쉬운 말로 번역하면 사실 단 한 문장일 뿐이야. 나에게 묻지마. 태양이 어떻게 허공에서 지구를 붙잡는지 말이야. 난 더 이상 지어낼 수가 없어. 뉴턴은 완벽한 공격 방식은 남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지. 영리하게도 그는 물리학이라는 대저택에 보이지 않는 유령을 남겨뒀어. 300년 동안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우아한 시공간 기하학 우리로 이 유령을 성공적으로 가뒀다고 생각했었어. 물리학자들은 수정궁전에서 잔을 들고 축배를 들었지. 중력 퍼즐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정밀한 망원경을 밤하늘에 겨눴을 때 수정궁전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 상황이 매우 기묘하게 변했어. 만약 당신이 우주라는 이 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계기판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걸 발견할 겁니다. 은하 가장자리에 별들이 너무 빨리 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하 전체를 산산조각 낼 정도로 빨라서죠. 게다가 중력이 브레이크처럼 작동해서 우주의 속도를 늦출 거라고 생각할 때면 이 차는 속도를 줄이지는커녕 마치 유령이 미는 것처럼 미친 듯이 가속하죠. 이게 바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암흑 에너지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 차의 속도를 측정할 때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숫자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편차는 우주의 수명이 뜬금없이 10억 년이나 줄어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한 오차가 아닙니다. 이건 물리학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기초에 생긴 거대한 균열이죠. 뉴턴을 괴롭히던 그 유령은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옷을 바꿔 입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두운 구석에 숨어 우리가 눈이 멀었거나 머리가 나쁘다고 비웃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3세기에 걸친 지적 원정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현혹적인 수학적 위장을 벗겨내고 중력의 본질을 설명하려는 가장 미친 이론들을 검토할 겁니다. 어떤 이들은 빨간 펜을 들고 뉴턴의 신성한 공식을 강제로 수정하려 하고 어떤 이들은 중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저 온도 같은 여력학적 환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사실 2차원 도면 위에 살고 있으며 3차원 세계는 홀로그램 투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2025년의 최첨단 과학자들은 중력이 사실 빛의 오래전에 헤어진 쌍둥이 형제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죠. 이제 물리학적 인식이 붕괴하는 경계로 가서 뉴턴의 유령을 완전히 달래줄 수 있는 궁극의 열쇠를 찾아봅시다. 선생님은 만약 우리가 이치에 맞는 우주에 살고 있다면 1915년에 이미 모든 것이 끝났어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막 물리학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에 마지막 지붕을 덮었을 때였죠. 그는 그저 천재일 뿐만 아니라 미니멀리즘 인테리어의 대가였습니다. 그의 설계 도면에서는 뉴턴의 그 소름 끼치는 유령, 즉 허공에서 물건을 잡아당기는 중력이 완전히 쓸려 나갔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숨막히는 우아함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공간은 더 이상 텅 빈 상자가 아니라 탄력 있는 매트리스였습니다. 태양은 지구를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볼링공처럼 매트리스 중앙에 안정적으로 앉아서 움푹한 홈을 만들어냈고 지구는요, 그저
움푹한 홈의 가장자리를 따라 말 잘 듣는 구슬처럼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갈 뿐입니다. 힘 따위는 애초에 없었죠. 만물은 그저 기하학에 게으른 본능에 따라 가장 힘이 덜 드는 경로를 찾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순수한 논리와 기하학으로 지어진 수정 궁전이죠. 그것은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견고해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신의 시공 도면을 손에 넣었다. 심지어 지금도 이 이론을 보면 여전히 휘파람을 불고 싶어질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지혜의 정점이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수정 궁전은 어쩌면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견본 주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호화로운 저택에 실제로 이사했을 때 이곳이 심각하게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심한 유령이 출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동은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베라 루빈이었습니다. 1960년대 루빈은 유명한 팔로마산 천문대에 도착했습니다. 아셔야 할 것이 그때의 천문대는 남자들의 시가 클럽이었고 남성 호르몬과 오만한 담배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배타성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수준이었냐면요. 팔로마산 천문대에는 심지어 여성 화장실조차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벌써 포기하고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루비는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는 두말 않고 가위를 들어 종이 치마를 입은 작은 인형을 잘랐어요. 찰싹 소리와 함께 남자 화장실 문에 붙였죠. 그리고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생리적인 용무를 해결한 직후였죠. 그는 덤으로 물리하게 엄청난 골칫거리를 안겨주었답니다. 루비는 당시 은하계의 회전 속도를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상식적으로는 아니면 아인슈타인과 뉴턴의 가르침대로라면 은하계는 거대한 회전목마 같았죠. 다들 아시다시피 회전목마가 돌아갈 때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밖으로 튕겨나가는 느낌이 약해지잖아요. 같은 이치로 은하계 가장자리의 항성들은 중심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중력 역시 당연히 미치지 못할 것이고 느릿느릿 움직여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루빈이 망원경을 안드로메다 은하 가장자리에 맞췄을 때 그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듯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가장자리에 있는 항성들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죠. 그들의 속도는 놀랍도록 빨랐어요. 너무나도 빨라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은하계 내부에서 관측되는 물질이 만들어내는 중력에 따르면 이 항성들은 이미 통제 불능의 원반처럼 칠흑 같은 우주 심연으로 내던져졌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단히 붙잡혀 있었죠. 마치 여러분이 어떤 아이를 봤는데 회전목마의 가장 바깥쪽에 앉아 있었던 것과 비슷해요. 회전 속도가 이미 성인마저 날려버릴 정도로 빨랐는데도 그 아이는 여전히 태산처럼 굳건히 목마에 앉아 있었던 거죠.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를 좌석에 꽉 붙들어 맨 것 같았어요. 당시 과학계에 이것에 대한 첫 반응은 당연히 이었어요. 저 여자가 분명 망원경을 거꾸로 쓴 거겠지 였죠. 하지만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면서 모두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단 두 가지 선택지뿐이었죠.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완벽한 중력 공식이 틀렸거나 아니면 그곳에 분명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었죠. 예상하셨겠지만 아무도 아인슈타인을 쉽게 의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두들 무릎을 탁 치며 분명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했죠. 우리는 그것을 암흑물질이라고 불렀어요. 이름도 정말 멋지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건 학문적으로 이게 뭔지 모르겠어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질량은 있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회전 속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정해야 했어요. 은하 전체가 거대한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 후광에 쌓여 있다고 말이죠. 이 보이지 않는 접착제들이 추가적인 중력을 제공해서 그 제멋대로인 별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악몽의 시작일 뿐이었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다 써서 꿈에 그리던 호화로운 저택을 샀어요. 우리는 이걸 우주라고 부를게요. 당신은 열쇠를 들고 신나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삶을 즐길 준비를 하죠. 그런데 문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동산 중개인이 난감한 표정으로 당신을 옆으로 끌고 가서 보충 계약서 한 장을 건네는 거예요. 저기
사실 말이죠. 중개인은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최신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 집은 비록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당신이 실제로 보고 만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5%밖에 안 돼요. 뭐라고요? 당신은 눈을 크게 뜨며 외쳤어요. 그럼 나머지 95%는요? 거실에는 대략 27% 정도의 투명 코끼리들이 채워져 있어요. 중개인은 텅 비었지만 왠지 모르게 비좁게 느껴지는 것을 가리키며 말했죠. 우리는 이걸 암흑물질이라고 부르죠. 비록 당신은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바닥을 희게 만들거든요. 당신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이건 너무 심하잖아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중개인은 아직 할 말이 더 있었어요. 더 최악인 건 다락방이에요.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다락방에는 미친 녀석이 살고 있는데 이 집 공간의 68%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암흑 에너지라고 불러요. 만약 암흑물질이 은하들을 서로 붙잡아두는 접착제라면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산산조각 내려는 폭탄 같은 거예요. 1998년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순진하게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력이 모든 것을 한데 모으는 힘이니 빅뱅 이후 우주의 팽창은 조만간 느려질 거라고요. 마치 하늘로 돌을 던지면 결국 속도가 줄어드는 것과 같죠. 하지만 두 천문학팀이 먼 초신성을 관측하며 우주 팽창 속도를 측정했을 때 그들은 데이터에 경악했어요. 우주라는 이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기름통에 엑셀을 밟아버리고 있었죠.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다락방 속 그 미친 존재가 미친 듯이 집의 벽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은 무한해서 모든 물질의 중력을 상쇄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은하들을 더욱 거세게 밀어내고 있어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처지예요.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설계한 수정궁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결함이 숨겨진 흉가였던 거예요. 우리는 우주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지하방의 어녀사는 불쌍한 벌레에 불과했던 거죠. 보이지 않는 유령들과 미치광이들에게 둘러싸인 채로요. 심지어 당신 몸속의 원자들, 당신이 마시는 밀크티, 당신이 보는 별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결국 우주라는 이 진한 수프 표면에 떠있는 기름때 한 겹에 지나지 않아요. 만약 이게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심호흡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가장 터무니없는 부분은 이제 막 시작될 테니까요. 유령들로 가득한 이 호화로운 저택에서 우리는 심지어 지금이 몇 시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요. 이건 단순히 시계가 몇 분 느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주의 나이에 대한 근본적인 위기죠. 다시 말해 지금 모든 천문학자를 밤잠 설치게 하는 허블 상수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를 측정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허블 상수죠. 이것이 우주가 정확히 몇 살인지를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숫자를 얻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 최고 수준의 측정 방안이 있어요. 첫 번째 방안은요. 플랑크 위성을 이용해서 우주의 아기 사진을 관측하는 거예요. 바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죠. 이건 빅뱅 후 38만 년 뒤에 남은 잔광이에요. 과학자들은 버브이학자처럼 이 사진을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우주론 모델을 적용해서 오늘날까지 쭉 추론해 나가죠. 플랑크 팀이 제시한 답변은 초당 67km per 메가파섹이에요. 두 번째 방안은 훨씬 더 간단하고 직접적이에요. 저희는 인접한 우주에 있는 가로등을 직접 관측하죠. 바로 세페이드 변광성이에요. 이 별들은 밝기가 아주 규칙적이거든요. 그들은 우주에서 표준 촛불 역할을 해요. 그들이 멀어지는 속도를 관찰해서 현재의 팽창률을 직접 측정할 수 있죠. 이 팀이 제시한 답변은 초당 73km per 메가파섹이에요. 67과 73. 여러분은 어이, 친구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이거 별 차이 안 나잖아. 그냥 오차 아니야. 정밀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이건 오차가 아니에요. 이건 재앙입니다. 이 겉보기엔 미미한 숫자 차이가 우주의 나이로 환산되면 우리 우주의 수명이 통째로 10억 년이나 증발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게 경고하는 거죠.
우리가 우주의 진화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이 근본부터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요. 어쩌면 그 다락방의 미치광이나 거실에 보이지 않는 코끼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95%의 어두운 세계를 억지로 지어낸 걸지도 몰라요. 단지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결함이 있다는 이 민망한 사실을 덮기 위해서요. 결국 만약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이 집안의 물건들이 항상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가장 간단한 설명은 귀신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이성적인 설명은 어쩌면 여러분의 바닥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식을 조금만 수정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도요. 왜 물리학자들은 차라리 이 집에 귀신이 있다고 믿을까요?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요? 물리학에 있어서는요. 공식을 바꾸는 게 귀신 들린 것보다 더 무섭거든요. 만약 1983년에 프린스턴 고등연구원의 식당에 들어가서 크게 외쳤다면 이봐요. 여러분, 어쩌면 뉴턴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완전히 틀렸을지도 몰라요. 라고요. 그럼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아마 식당 안의 모든 물리학자들에게 정신병자 취급하는 눈빛으로 노려봐질 겁니다. 아무래도 뉴턴과 그의 후계자 아인슈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물리학계에서는 중재거든요. 그 심각성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것 다음으로 심각하죠. 그런데 모데아이 밀그롬이라는 이스라엘인이 하필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암흑물질 이론은 물리학계에서 이미 어떤 종교처럼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모두가 굳게 믿었죠. 은하 가장자리가 그렇게 빨리 회전하는 걸 보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끌어당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만약 암흑물질이 없다고 감히 말한다면 그건 교회의 한가운데서 신은 죽었다 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죠. 하지만 밀그롬은 극단적인 단순주의자였습니다. 아니면 오컴의 면도날을 든 미치광이라고 할까요? 그는 칠판에 적힌 암흑물질에 맞춰 점점 더 복잡해지는 모델들을 보다가 문득 지극히 단순하고 심지어 좀 불경하기까지 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암흑물질 같은 건 애초에 없는 거라면, 만약 우리가 줄곧 사용해온 자, 다시 말해 뉴턴의 제2법칙이 어떤 극한 상황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라면 어떨까요? 밀그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뉴턴의 법칙이 태양계 안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건 이곳의 중력 가속도가 비교적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은하 가장자리처럼 황량하고 텅 빈 가속도가 너무 미미해서 거의 무시해도 될 만한 곳에서는 중력이 어떤 상전이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물이 0도 이하에서 얼어붙는 것처럼요. 중력은 가속도가 극히 낮을 때 아마 자동으로 다른 모드로 전환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학문적 자살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펜을 휘둘렀습니다. 뉴턴의 그 신성한 공식 뒤에 아주 거칠게 작은 꼬리를 덧붙였습니다. 바로 수정항 하나를 말이죠. 이것으로 수정된 뉴턴 역학이 탄생했죠. 줄여서 MOND라고 불립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작은 꼬리를 덧붙이자마자 원래 뒤죽박죽이던 은하 회전 곡선은 순식간에 아주 딱 맞아떨어졌죠. 어떤 보이지 않는 유령도 가정할 필요 없이, 우주를 암흑물질로 가득 채울 필요 없이 저 미친 듯이 날뛰던 항성들은 예측된 궤도 위로 얌전히 돌아왔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죠.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한쪽은 우주의 95%가 우리가 볼 수 없는 미지의 괴물이라고 가정해야 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공식 뒤에 패치 하나만 덧붙이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 순진한 문외한 한 명이 어느 물리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공식이 이렇게 유용하다면 우리 그냥 패치를 하듯이 바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라고요. 그 물리학자는 마치 바보를 보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친구, 이건 마치 내 페라리 엔진이 고장 났는데도 엔진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강력 접착 테이프 한 롤을 들고 배기 파이프를 백미러에 붙이는 것과 똑같아. 차는 어쩌면 달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잘 알고 있을 거야. 이게 못생겼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말이야. 아니나 다를까 밀그롬의 그 테이프가 붙은 수리된 페라리가 얼마나 멀리 달리지도 못하고 비참한 우주 교통사고가
그의 테이프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 교통사고는 우리로부터 38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흔히 총알 은하단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건 작은 차 2대가 긁힌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2개의 거대한 은하단이 초당 4,700km의 속도로 정면 충돌한 사건이었죠.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폭력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때 발생한 에너지를 만약 지구에 쏟아부었다면 모든 보험 회사들이 밤새 입석표를 사서 태양계에서 탈출했습니다. 물리학자들에게는 이것은 단순한 소동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절호의 연구 기회였죠. 왜냐하면 이번 충돌은 극히 드물게 일반 물질과 암흑 물질을 충돌시켜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중력 렌즈 기술인데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격자무늬가 그려진 배경벽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갑자기 보이지 않는 뚱뚱한 사람이 벽 앞을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그 뚱뚱한 사람을 볼 수 없지만 그 뚱뚱한 사람에게 질량이 있기 때문에 그의 중력이 렌즈처럼 빛을 휘게 합니다. 그러면 배경벽의 격자무늬가 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암흑물질을 찾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보든 못 보든 질량만 있다면 뒤편의 별빛을 왜곡시킬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찬드라 X선 망원경과 허블 망원경을 동시에 그 충돌 현장에 조준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꿈에 파벌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사진이었습니다. 충돌하여 산산조각난 두 덩어리에 열을 내뿜는 일반 가스는 여전히 충돌 중심에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에 부합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기체는 점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면 멈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뚱뚱한 사람, 즉 중력 렌즈를 통해 관측된 거대한 질량 중심은 놀랍게도 아무런 손상 없이 충돌 지점을 통과하여 양쪽 아주 먼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기괴한 장면은 마치 초자연적인 교통사고 같았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트럭 2대가 정면으로 충돌했는데 차머리가 납작하게 찌그러지고 부품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모든 화물, 즉 일반 물질들은 전부 도로 한가운데에 쌓여 꼼짝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여러분은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무게를 가진 차의 영혼, 즉 암흑물질은 말이죠. 헐, 차체에서 그냥 쏙 빠져나와 버렸고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볍게 둥실둥실 잔해 위를 떠다니며 계속 도로를 따라 앞으로 미끄러져 갔습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철저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을 증명했죠. 중력은 단순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 물질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거대한 무리에 보이지 않는 유령들이 우주의 중력장을 조용히 지배하고 있다는 거려. 그 꿈같은 이론들은 그저 중력 공격이 잘못되었다는 변명에 불과했죠. 유령 뚱보 앞에서 너무나도 창백하고 무력해 보였어요. 여러분은 혹시 생각했나요? 수정 중력론자들이 그냥 이렇게 항복할 거라고요? 물론이죠. 절대 그럴 리 없죠. 물리학자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어쩌면 단점은 바로 극도로 완고하다는 점이죠. 총알 성단이 날린 일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에 든 테이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고도의 기술력이 담긴 더 복잡한 테이프로 교체했죠. 그들은 말했어요. 좋아, 알았어. 어쩌면 단순한 수정은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중력 자체가 카멜레온이라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F2 중력 이론입니다. 아니면 더 일반적으로는 카멜레온 메커니즘이라고 불리죠. 이 생각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천재적이에요. 동시에 기가 막힐 정도로 복잡하기도 하죠. 암흑물질이 없다는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더 큰 거짓말을 지어내야만 했습니다. 우주에는 새로운 종류의 입자가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죠. 바로 카멜레온 입자입니다. 이 입자들의 성질은 아주 괴팍한데요. 그 질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환경의 밀도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지구처럼 붐비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카멜레온 입자들이 엄청난 압박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무거워진답니다. 너무 무거워서 멀리 나아가지 못하고요. 중력을 전달하는 능력이 크게 억제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계에서 측정한 중력이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설명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카멜레온 입자가 은하의 가장자리나 아니면 우주 공백처럼 텅 빈 넓은 곳으로 가면 저밀도 공간에서는 카멜레온 입자는 곱비 풀린 야생마처럼 순식간에 아주 가벼워져서 심지어 질량도 없게 돼요. 이때 그는 아주 멀리까지 달려가서 거대한 장거리력을 발생시키죠. 이를 통해 암흑물질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도망치는 항성들을 다시 끌어당기는 거예요. 보세요. 이건 모든 지뢰밭을 완벽하게 피한 거죠. 지구에서는 뉴턴이고 은하 가장자리에서는 암흑물질이에요. 그는 속물적인 카멜레온인 셈이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말을 하고 귀신을 만나면 귀신의 말을 해요. 이 이론은 수학적으로는 자명하지만 철학적으로는 그야말로 재앙에 가깝죠. 이 이론의 번잡함은 법무부가 초안을 작성한 계약서에 비견될 정도예요. 간단한 사실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굳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부대 조항을 추가하려 하죠. 설마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정말 이렇게 복잡한 코드를 작성해야 했을까요? 이 광범위하고 번거로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서둘러 우주선을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 실험실에서 극한의 숨바꼭질을 하고 있죠. 그들은 진공 챔버 안에 아주 작은 금속 구슬을 놓거나 정밀한 원자 간섭계를 설치해서 아주 깨끗하고 아주 텅 빈 환경에서 그 수줍은 카멜레온 입자가 본 모습을 드러내도록 강요하고 있어요. 이런 실험의 정교함은 그야말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예를 들어 워싱턴 대학의 일단의 미치광이들은 머리카락 중력보다 수억 배 더 미약한 힘을 측정하고 있어요.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그들은 차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험실 내의 모든 전자기파를 심지어 고려해야만 해요. 수십 킬로미터 밖을 지나가는 트럭이 발생시키는 진동이나 지하 수위의 미세한 변화까지도요. 그들은 심지어 농담으로 말하길, 만약 옆 건물에서 학생이 재채기라도 하면 전체 실험 데이터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해요. 이들은 극도의 강박증을 앓는 과학 신봉자들이죠. 그들은 거의 선선수행과도 같은 고요함 속에서 우주의 가장 미약한 속삭임을 들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곤란하게도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 전설 속의 카멜레온 입자는 마치 네스호 괴물처럼 이론의 안개 속에 살아있지만 정작 실험실에는 죽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이제 상황은 엄청나게 애가 타는 지경이 되었죠. 왼쪽에는 암흑물질 파벌이 있어요. 그들은 손에 총알 성단이라는 이 비장의 카드를 쥐고서 우주를 가리키며 말하죠. 보세요. 저기 분명 뭔가 수상한 게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난감함은 바로 이거예요. 수십 년을 찾아 헤맸지만 그 수상한 것에 털 한 가닥조차 잡지 못했다는 거죠. 오른쪽에는 수정 중력 파벌이 있어요. 그들은 손에 복잡한 수학 테이프를 들고서 아인슈타인의 허점을 고치려고 애썼죠. 하지만 그들의 이론은 점점 거짓말을 덮으려고 만들어낸 복잡한 이야기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아름다움이라고는 전혀 없죠. 현재의 상황은 마치 두 명의 탐정이 사건 현장에서 싸우는 것과 같아요. 한 명은 범인이 투명인간이라고 우기고 다른 한 명은 애초에 범인은 없다고 말하죠. 피해자가 스스로 부주의하게 넘어져 죽은 거라고요. 둘은 격렬하게 싸우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무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모두가 팽팽하게 대치하며 식당에서 빵을 들고 서로에게 던지기 직전 그때였어요. 구석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봐, 여러분, 혹시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목소리는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저 헛고생하며 입자를 찾고 있지만 사실은 애초에 그런 입자 따위는 없는 거 아닐까요? 모두가 하던 행동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구석을 바라봤어요. 말하는 사람은 네덜란드에서 온 이론 물리학자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예리함이 서려 있었죠. 만약 중력이 온도와 같고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단지 미시 세계의 혼란스러움이 표현된 것뿐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논쟁했던 모든 것들은 심지어 중력자 같은 것들조차도 어쩌면 처음부터 웃기는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손에 든 빵은 잠시 내려놓으시죠. 왜냐하면 이 다음에 나올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현실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거든요. 만약 이전에 밀그롬이 뉴턴의 공세에 그저 최소 침습 수술을 하고 싶어 했다면 에릭 베를린데는 말 그대로 물리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의 기초를
날려버리려 한 셈이죠. 이분은 암스테르담 대학의 이론 물리학자인데 겉보기엔 정말 점잖고 예에 바르죠. 말도 차분하게 천천히 해요. 그런데 2010년에 그는 아주 태연하게 하나의 주장을 꺼내들었죠.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무덤에서 동시에 벌떡 일어나게 만들 만한 견해였으니 말이죠. 중력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그의 말에 따르면 중력은 전자기력 같은 기본 힘이 아니래요. 입자도 없고 장도 없고요. 심지어 본질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환상일 뿐이래요. 여력학 법칙에 의해 미장된 거시적인 효과라는 거죠. 이 미친 아이디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모든 현대인들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것 말이죠. 주머니 속 이어폰 줄이요. 이어폰 줄을 아무리 깔끔하게 정리해서 넣었더라도 주머니에 넣고 두어 걸음 걷다가 다시 꺼내보면 100% 풀 수 없는 엄청난 실타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혹시 주머니 속에 선을 엉키게 하는 요정이 살아서 그런 걸까요? 물론 아니죠. 이건 그저 어질러진 상태가 정돈된 상태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물리학에서는 이걸 엔트로피라고 부르거나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정보의 손실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거대한 퍼즐을 맞추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퍼즐이 완성되었다면 그 상태는 유일하죠. 모든 조각의 위치를 묘사하려면 엄청난 정보량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이른바 낮은 엔트로피 상태인 거죠. 하지만 만약 퍼즐을 흩어버린다면 그 상태는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게 되고요. 오히려 묘사하는데 별다른 정보가 필요 없어요. 그는 어쨌든 그냥 파편 더미일 뿐이에요. 이게 바로 고엔트로피 상태가 되는 거죠. 여력학제의 이 법칙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자연은 언제나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요. 정보가 명확한 상태에서 뒤죽박죽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을 치우지 않으면 금방 어질러지는 거예요. 이어폰 줄을 정리하지 않으면 엉키는 거고요. 베를린대의 천재적인 점은 바로 이 원리를 중력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끈적한 분자 수프 속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손으로 고무줄을 3개 잡아당기고 있어요. 손을 놓으면 고무줄이 빠르게 수축하죠. 왜일까요? 고무줄 안에 뭔가 신비한 당기는 입자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고무줄은 수축하는 건 단순히 쫙 펴진 깔끔한 상태가 저엔트로피라서 부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고무줄을 이루는 길고 복잡한 분자들은 미친 듯이 구불구불한 혼란스러운 고엔트로피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이렇게 무질서해지고 싶어 하는 통계적인 경향이 실제적인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엔트로피력이라고 부르죠. 베를린대는 말합니다. 중력도 마찬가지라고요. 두 물체가 서로 가까워질 때 그들 사이에 어떤 만유 인력선이 잡아당겨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더 가까워질 때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미시적 상태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래요. 달리 말하면 우주가 이 상태를 더 편안하게 느낀다는 거죠. 더 혼란스럽게요. 우주는 마치 그 거대한 고무줄과 같다는 거예요.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고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것도 어떤 힘이 그들을 잡아당겨서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우주가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중력은 단지 우주가 더 혼란스러워지기 위해 발생하는 부작용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물리학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죠. 뉴턴은 힘이 운동을 유발한다고 말했죠. 베를린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모두 더 무질서해지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의 경향이 비로소 힘으로 이어진다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럼 우리가 전에 수백억을 들여 건설한 충돌기는 중력자를 찾으려는 것이었고 그건 마치 고무줄 안에서 셔틀콕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리석다는 거죠. 애초에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물론 비유만으로는 부족하죠. 물리학자에게는 수학이 필요해요. 베를린더는 어떻게 이 엄청난 생각을 공식으로 만들어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도구 하나를 도입해야 합니다. 바로 홀로그램 스크린. 우리가 가정해보자고요.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든 예를 들어 태양 주변에 빈틈없이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구형 스크린이 있다고 말이죠. 베를린더는 가정합니다. 이 스크린 위에 이 공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말이죠. 이건 마치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과도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블랙홀 표면에 플랑크 면적 단위 하나하나가 마치 아주 작은 픽셀처럼 1비트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이 밀도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서 양성자 크기만한 공간 표면에 인류의 모든 문명사를 저장할 수 있을 정도죠. 예를 들어 지구가 이 홀로그램 스크린들을 통과해 태양 쪽으로 움직일 때 사실은 스크린에 있는 정보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정보의 이런 변화는 엔트로피의 변화를 가져오죠. 열역학 법칙에 따르면 엔트로피의 변화는 에너지의 변화에 해당하고 에너지의 변화는 힘에 해당해요. 베를린더는 간단한 수학적 유희를 펼쳤어요. 그는 이 홀로그램 스크린에 담긴 정보량을 열역학 공식에 대입한 다음 마치 커피를 젓듯이 이 기호들을 휘저었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도, 엔트로피, 그리고 비트에 관한 그 열역학적 혼돈 속에서 놀랍게도 뉴턴의 그 고전적인 만유인력 공식이 저절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 순간 물리학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어떤 심오하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진실을 암시하고 있었던 거죠. 중력은 정말로 근본적인 메타코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일 뿐이죠. 진정한 근본 코드는 바로 정보입니다. 비트이고 엔트로피인 거죠. 더 매력적인 건 말이죠. 이 이론이 암흑물질까지 깔끔하게 처리해버린다는 겁니다. 베를린대는 계산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은하처럼 거대한 규모에서는 홀로그램 스크린의 면적과 부피 사이의 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엔트로피 힘이 자동으로 추가적인 중력을 보인다는 거죠. 보세요.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가 보이지 않는 코끼리로 가득 찼다고요. 우주가 정보처리 기계라는 것만 인정하면 여분의 중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겁니다. 베를린대의 이론은 지극히 우아합니다. 심지어 섹시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죠. 암흑물질이 필요 없고 암흑에너지도 필요 없이 우주를 설명해냅니다. 하지만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그렇듯이 이론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약점이 중력파라는 겁니다. 2015년 LIGO는 두 개의 블랙홀이 병합할 때 방출한 중력파를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맑고 청아한 새소리 같았죠. 13억 광년의 시공간을 넘어와 우리의 탐지기를 정확히 흔들었습니다. 이는 엔트로피 힘가설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심지어 격렬한 공방전까지 촉발시켰죠. 일반 상대성 이론을 굳건히 지키는 진영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자기 귀를 믿을 수 없었죠. 만약 중력이 정말로 열처럼 통계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면 수많은 미시 입자들의 무작위적인 움직임의 거시적 평균값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뜨겁고 시끄럽고 무작위적인 혼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끄러운 평균값이라면 어떻게 그토록 순수하고 그토록 완벽한 파동을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시끄러운 재래시장에 서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주변은 온통 시끌벅적한 이야기 소리뿐이죠. 즉, 그 미시 입자들의 무작위적인 움직임인 겁니다. 만약 당신이 내게 말하기를 이 소음의 평균값이 갑자기 하나의 완벽한 베토벤 교향곡으로 변했다고 한다면 어떤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당신이 헛소리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상리상리를 지지하는 파벌은 질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반격하며 말했죠. 잠깐, 잊지 마세요. 공기도 분자의 열운동이라는 거요. 그건 전형적인 통계 현상이잖아요.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음파를 전달할 수 있죠. 게다가 음파도 아주 규칙적이잖아요. 맞아요. 일반 상대론 지지자들이 싸늘하게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죠. 하지만 음파는 전파 과정에서 열운동 때문에 퍼져나가 흐릿해지죠. 반면 중력파는 13억 광년을 가로질러 우주의 절반을 건너왔는데도 여전히 완벽한 파형을 유지하고 있죠. 거의 어떤 퍼짐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중력파가 전혀 음파 같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오히려 광파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장장의 파동이라는 거죠. 자, 상황이 정말 애매해졌어요. 현재 구도는 한쪽엔 빌랜더가 있고 그는 손에 너무나 멋지게 반박하는 공세를 들고서 우리에게 봐, 중력은 말이야라고 하죠. 그냥 암흑물질이 불필요하다는 거야 라고 말이죠. 다른 한쪽엔 라이고에라이지오의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탐지기 위의 파형도를 가리키며 말하죠. 헛소리마, 우리는 시공간의 진동을 들었다고. 그건 실제 존재하는 파동이라고.
무슨 통계학적 환상이 아니야. 이건 결국 한바탕 결론 없는 법정 공방으로 변해버렸죠. 원고 빌랜더는 완벽한 동기를 가졌고 논리적 연결고리도 있었죠. 하지만 피고석의 일반 상대로는 피 묻은 흉기를 직접 내밀었으니 바로 중력파였죠. 심지어 현장 녹음까지 덤으로 제공한 셈이죠. 어쩌면 진정한 해답은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엔트로피보다 더 근원적이고 파동보다 더 본질적인 곳 말이죠. 만약 홀로그램 스크린 위의 정보가 정말로 우주의 본원이라면 그럼 우리의 3차원 세계는 도대체 뭘까요? 설마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실제 같다고 믿어왔던 우주가 사실은 그저 홀로그램이었다는 걸까요? 자, 이제 머리를 단단히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우주를 통조림처럼 잘라낼 거거든요. 그리고 라벨에 도대체 뭐가 쓰여 있는지 볼 거니까요. 이 모든 것의 기원, 우주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괴물, 블랙홀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일단 블랙홀의 경계를 넘어서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물리학계를 수십 년간 괴롭혀온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일명 블랙홀 정보 역설이라고 불리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우주 간략사 한 권을 들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안에는 인류의 지혜와 유머, 그리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 담겨 있죠. 그걸 블랙홀 안으로 힘껏 던져버렸다고 상상해봅시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책에 담긴 모든 정보, 단어 하나하나, 문장 부호 하나하나, 모든 소소한 정보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양자역학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정보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책 한 권을 태워서 재로 만들었다 해도 이론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컴퓨터만 있다면 이 재의 배열을 통해 여전히 이 책의 내용을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고 글자 하나하나까지요. 정보는 그저 형태만 바뀔 뿐 절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1970년대에 위대한 호킹 박사가 일련의 놀라운 계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블랙홀이 약한 열복사를 방출한다는 것이었죠. 이른바 호킹 복사입니다. 그리고 결국 완전히 증발해버린다는 겁니다. 호킹 박사는 이 복사가 순수한 열에너지이며 어떤 정보도 담고 있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던져 넣었던 그 책은 블랙홀이 증발한 뒤에는 그 책에 대한 모든 것이 우주에서 완전히 지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소식에 물리학자들은 그야말로 경악했습니다. 이건 양자역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리하여 세기의 대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는 휠체어에 앉은 호킹 박사가 있었고 그는 정보는 소멸한다 고 굳게 주장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레너드 서스킨드라는 구식이론 물리학자가 있었죠. 서스킨드는 모든 언론 앞에서 외쳤습니다. 호킹이 틀렸다. 정보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 이 정보 전쟁은 3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2004년이 되어서야 그 결말은 극적이었죠. 그해 과학학회에서 호킹은 전 세계 앞에서 자신이 졌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기에서 이긴 다른 물리학자에게 야구 백과사전을 선물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고집센 호킹의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그 답은 물리학을 마법처럼 보이게 만든 이론이었죠. 이 모든 것을 구원한 마법사 후안 말다세나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이었죠. 그는 마법 지팡이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주 수학게임이라고 비웃음받던 거대한 이론인 끈 이론의 어깨 위에 서서 물리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마법을 펼쳤죠. 1997년 말다세나는 유명한 EDS-CFT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이 온갖 알파벳으로 가득 찬 약어에 겁먹지 마세요. 그의 핵심 사상은 사실 매우 일상적입니다. 우리 우주는 어쩌면 숲의 통조림일지도 모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통조림 안에 중력이 있고 3차원 깊이를 가진 세계가 통조림 바깥의 2차원 라벨로 완벽하게 묘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차원 라벨에는 아예 중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지하는 부피와 깊이 그리고 중력이 있는 세계가 수학적으로는 면적만 있고 중력이 없는 2차원 세계와 완전히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거대한 구형 방 안에 서 있다고 말이죠. 방은 매우 텅 비어 있고
가운데에는 온갖 3차원 물체들이 떠다닌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홀로그래피 원리는 주장합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물체들에 대한 모든 3차원 정보가 사실은 모두 방벽에 빽빽하게 적혀 있다는 것을요. 당신이 느끼는 3차원 공간은 단지 벽에 있는 이 데이터들이 안쪽으로 투영된 환영일 뿐입니다. 끈 이론은 자주 비판받지만 실험적 예측이 없는 수학적 공상이라고. 에데스 CFT는 마치 끈 이론이 우연히 떨어뜨린 보석과도 같습니다. 그는 그 이론이 단순한 수학 게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냈어요. 그는 실제로 중력을 설명할 수 있었죠. 우주를 홀로그램 투영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요. 하지만 교수님 말씀으론 말다시나의 이 마법에는요. 현재 아주 작은 흠결이 하나 남아있대요. 그가 사용한 ADS 공간은요. 복합곡류를 가진 안장형 우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우주는 평평한 모습에 더 가깝다는군요. 이건 마치 실험실의 완벽한 진공 상태에서 마법을 만들어낸 것과 같아요. 아직 이 혼란스러운 곳으로 바로 옮겨올 수는 없지만 현실 세계에서 당장 쓸 수는 없어도 말이죠. 이 원리 자체만으로도 이미 사람들을 충분히 놀라게 할 만했어요. 만약 홀로그램 원리가 옳다면,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3차원 우주는요. 가로, 세로, 높이가 있고 깊이도 있고 중력도 있는, 어쩌면 단순히 의에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낮은 차원의 정보가 투영되어 나온 홀로그램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여러분이 VR 헤드셋을 쓰고 가상 세계로 들어간 것과 같죠. 깊은 협곡을 보고 높이 솟은 산봉우리를 보고 발밑 대지의 단단함을 느끼고 심지어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뺨에 닿는 시원함까지도요. 여러분이 점프할 때 중력이 자신을 다시 땅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심지어 여러분은 이렇게 느낄 겁니다. 이 VR 세상이 너무나도 현실적이라고요. 너무나도 손에 닿을 듯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여러분 눈앞이 센티미터 바깥의 평면이라는 거요. 화면 위에 말이죠. 수많은 픽셀점들에 의해 렌더링된 이미지라는 것을요. 모든 깊이감과 모든 질량감과 모든 중력이 말이죠. 단지 그 2차원 픽셀점들 사이에 복잡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뇌 속에서 얽혀 형성된 환상일 뿐이에요. 홀로그램 우주에서는 아인슈타인을 그토록 골치 아프게 했던 그 중력이요. 사실 완전히 새로운 설명을 가지게 돼요. 깊이는 곧 얽힘이다. 두 양자 입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 사이에는 신비한 얽힘이 존재하죠. 마치 쌍둥이 사이에 텔레파시가 있는 것처럼요. 마르다세나의 이론에 따르면 바로 이 얽힘이 공간의 기하학적 구조를 구성한다고 해요. 입자가 더 단단하게 얽힐수록 그들 사이의 공간거리는 더 가까워지죠. 얽힘이 끊어지면 공간도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는 사실 2차원 표면의 양자 정보의 얽힘 정도라는 거죠. 중력은 더 이상 뉴턴이 말한 힘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말한 기하학적 굽힘도 아니죠. 그것은 아마도 이런 근원적인 양자 정보들이 2차원 표면 위에서 춤을 출 때 고차원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그림자일 뿐일지도 몰라요. 우리 우주는 거대한, 극도로 사실적인 VR 게임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게임 속 NPC거나 아니면 고급 플레이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마치 영화 매트릭스 같지 않나요? 하지만 만약 공간의 깊이가 양자 얽힘으로 구성된다면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얽힘을 조종할 수 있다면 공간 자체를 조종할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심지어 어물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 불쌍한 뉴턴 기억하시나요? 그는 원격 작용의 유령을 몹시 싫어해서 물리학에서 쫓아내고 싶어 했죠.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그걸 해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끈 대신 매끄러운 시공간 미끄럼틀을 사용했죠. 하지만 지금 뉴턴을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만들지도 모를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 유령이 돌아왔어요. 게다가 이번에는 쫓겨나기는커녕 오히려 온 우주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가 되었죠. 자, 이 유령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더 기본적인 질문을 해결해야 해요. 공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공간은 텅 빈 무대라고 생각하죠. 배우가 있든 없든 무대는 항상 그곳에 있죠.
부드럽고 연속적이며 무한히 나눌 수 있다고 말이죠. 볼이 하나를 반으로 자르고 또다시 반으로 자르고 무한히 작아질 때까지 계속 자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카를로 로벨리는 이분은 르네상스 시대 화가처럼 생겼고 생각도 아주 진보적인 이탈리아 물리학자인데 이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고리 양자 중력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서 우리에게 아니여 공간은 무대가 아니에요. 공간도 배우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의 이론에 따르면 만약 현미경을 최대한 확대해서 즉 플랑크 스케일까지 확대하면 그 부드러웠던 무대가 갑자기 모자이크로 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공간은 연속적이지 않고 수많은 아주 작고 나눌 수 없는 양자고리로 엮여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마치 레고 블록으로 우주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고 블록 반개를 가질 수는 없죠. 그리고 두 레고 블록 사이의 틈새도 찾을 수 없습니다. 틈새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로벨리의 말이 맞다면 아인슈타인의 부드러운 수정궁은 사실 수많은 아주 작은 레고 블록들로 조립된 것이죠. 멀리서 보면 매끄러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전부 알갱이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미친 부분은 아닙니다. 가장 미친 부분은 바로 이 미시적인 레고 세상에서는 공간이 알갱이로 변할 뿐만 아니라 시간마저 사라진다는 겁니다. 네,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물리학 공식에는 아예 시간이라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단지 수많은 양자 사건들이 발생하는 선후, 순서일 뿐이죠. 미시적 수준에서는 오직 정지된 사진들의 더미만 존재하고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단지 우리가 거시적 수준에서 이 사진들을 빠르게 넘길 때 발생하는 환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공간은 레고, 시간은 환상. 이것이 바로 고리 양자 중력이 제시하는 세계관인데요.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충분히 신비롭죠. 자, 공간이 레고 블록이라면 그럼 누가 이 블록들을 한데 붙였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오랜 친구 두 명을 만나볼 건데요. 아인슈타인과 그의 이론적 자식 두 명입니다. 첫 번째 자식은 이알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워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아인슈타인과 로젠이 1935년에 발견했습니다. 만약 시공간을 극한까지 휘게 만들면 지름길을 뚫을 수 있죠. 우주 속 두 개의 먼 곳을 연결하는 두 번째 자식은 EPR입니다. 즉, 양자 얽힘입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같은 해에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두 입자를 말하는데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순간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극도로 싫어했죠. 그는 유령 같은 초원거리 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뉴턴이 예전에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유령인 거죠. 아인슈타인은 평생을 바쳐 EPR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유령을 쫓아내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가 죽은 후 물리학자들은 수많은 실험을 통해 증명했죠. 아인슈타인, 당신은 틀렸어. 유령은 진짜였죠. 하지만 이게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아니었죠. 가장 아이러니한 건 2013년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마법사 말다세나가 그리고 그의 동료 서스킨드와 함께 물리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등식을 제시했습니다. ER은 EPR과 같다. 사람의 말로 번역하면 워몰은 양자 얽힘과 같다는 겁니다. 이 미친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극도로 낭만적이고 또 극도로 위험한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견우와 직녀가 서로 떨어져 있는 한 쌍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은하계 양 끝에 떨어져 있는 연인이여. 그들은 각자 손에 블랙홀 하나씩을 쥐고 있고 이 두 블랙홀은 양자 얽힘 상태입니다. 양자 역학에 따르면 이 두 블랙홀 사이에는 어떤 신비로운 텔레파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다세나의 이론에 따르면 이 두 얽힌 블랙홀 사이에는 사실 물리적 통로인 워몰이 연결되어 있어요. 비록 견우와 직녀가 수만 광년 떨어져 있지만 밖에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죠. 하지만 그들은 미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동시에 각자의 블랙홀로 뛰어드는 거죠. 블랙홀 내부에서 양쪽 끝을 잇는 그 워몰 속에서 말이죠. 그들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들은 특이점에 의해 찢겨나가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에 서로의 손을 살며시 잡을 수 있어요. 이건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의 한 장면이 아니에요. 이건 물리학적으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죠.
아인슈타인이 비웃었던 그 유령 같은 얽힘은 사실 시공간을 연결하는 기하학적 어몰이에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시공간 레고로 돌아가 볼까요? 만약 공간이 수많은 미세한 양자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면 어떤 힘이 이 고리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얽힘입니다. 바로 수많은 미세한 양자 얽힘이 마치 수많은 미세한 어몰 바늘땀처럼 공간 조각들을 하나하나 꿰매어 붙인 거예요. 이 꿰맴은 극도로 조밀해서 우리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 틈새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그 매끄럽고 견고하게 이어진 시공간이죠. 만약 이 얽힘들을 끊는다면 그 결과는 재앙적일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추측해요. 만약 얽힘을 강제로 끊으려 한다면 시공간이 찢어질 거라고요. 그 찢어진 곳에서 에너지가 무한대인 불의 벽이 생겨날 거예요. 그에 닿는 모든 것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 다행스럽게도 유령은 여전히 존재해요. 이건 정말 절망적이면서도 놀라운 윤회죠. 300년 전 뉴턴은 설명할 수 없는 중력의 초거대 작용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100년 전에는 아인슈타인이 휘어진 시공간으로 유령을 쫓아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시공간을 극도로 확대하면 그 유령 같은 초거대 작용, 그 양자 얽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가 시공간 자체를 구성하는 벽돌과 시멘트가 되었습니다. 중력은 어쩌면 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기하학적 휘어짐도 아니고요. 중력은 양자 얽힘입니다. 공간을 서로 꿰매려고 할 때 생겨나는 장력이죠. 이게 정말 완벽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만큼 또 엄청나게 복잡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력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11차원 공간 홀로그램 투영을 도입했습니다. 입자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잃어버린 공간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블랙홀을 연결하는 어물까지 있죠. 이쯤 되면 여러분은 참지 못하고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형님, 정말 이렇게까지 복잡해야 하나요? 과학사에는 황금률이 하나 있습니다.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하죠. 필요하다면 모를까, 불필요하게 실체를 늘리지 말라. 간단히 말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가정이 필요하다면 그건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진실이 사실 너무나도 간단해서 충격적일 정도로요.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가 시공간을 산산조각 내지 않고도 우주를 홀로그램으로 만들지 않고도 중력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25년 바로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 이 순간에 핀란드 출신의 물리학자 두 분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보며 양자역학의 광자를 보더니 훨씬 더 대담하고 심지어 약간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는 아이디어를 말했습니다. 만약 중력이 애초에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그저 살짝만 고친다면 아인슈타인의 수학적 버그를요. 중력은 기하학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빛처럼 순수해질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계를 1919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 해 아인슈타인은 막 세계적인 명사가 되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쾌감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폴란드 수학자로부터 온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테오도르 칼루차의 편지. 칼루차가 편지에서 제시한 하나의 아인슈타인을 깜짝 놀라게 한 아이디어. 만약 우리가 우주를 5차원으로 본다면 길이, 너비, 높이, 시간 외에 웅크리고 있는 5번째 차원을 추가하면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에서 자동으로 다른 방정식 세트가 튀어나옵니다. 이 추가된 방정식 세트가 무엇인지 짐작하시겠어요? 그것은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즉, 빛과 전자기력을 설명하는 방정식이죠. 이건 마치 마법 같아요. 칼루차는 단지 기하학적으로 차원 하나를 더했을 뿐인데 중력과 빛은 오랜 세월 헤어졌던 형제처럼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힘이 아니라 같은 기하학적 구조가 다른 차원에 투영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아름다운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 몇 가지 사례를 예언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지만 그는 결코 가치없는 한물간 스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그가 남긴 유산, 즉 여분 차원의 개념은 후대에 끈 이론에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칼루차가 그 시절 내놓은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그런 기상천외한 11차원 우주 모델도 없었겠죠. 그는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중력과 빛이 정말 같은 뿌리에서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이 씨앗은 100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드디어 2025년에 싹을 틔웠습니다. 우리가 중력과 빛이 완전히 갈라져 서로 방해받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쯤 핀란드 출신의 두 물리학자 미코 파타닌과 유카 투르키는 2025년에 갑자기 엄청난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두 분은 그런 종류의 언론에 자주 얼굴을 비추는 과학 스타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연구실에서 끈질기게 매달려 어떤 수학적 세부사항을 파고드는 너드에 가깝죠. 그들은 주목했습니다. 일반 상대론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에 오랫동안 간과되었지만 강박증 환자를 미치게 할 만한 작은 균열이 있다는 것을요. 이 균열은 에너지 보존에 관한 것입니다. 물리학에는 뇌터의 보존 법칙이라는 신성한 법칙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에너지는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절로 사라질 수도 없고요. 하지만 휘어진 시공간에서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에너지 보존을 다룰 때 수학적으로 항상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는 게이지 양이라고 불리는 수학적 보정 장치를 도입해야만 했죠. 그래야 겨우 계산을 맞출 수 있었거든요. 이런 방식은 마치 회계사가 장부를 맞추려고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거래 기록 몇 개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았어요. 비록 최종 합계는 맞고 소위 부실 채권을 처리했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영 우아하지 못하다고 느껴졌죠. 심지어는 장부를 조작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이에 대해 한쪽 눈을 감고 모른 척했지만 결국 일반 상대성 이론이 워낙 유용했으니까요. 하지만 파타닌과 투르키는 이 버그를 고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더 엄격한 감사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여기서 잠시 멈춰서 여러분 머리를 극적이게 할 수도 있는 게이지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단어는 원래 철도에서 유래했어요. 19세기에 기차 선로의 폭을 게이지라고 불렀죠. 여러분의 기차가 어디로 가든지 선로의 폭은 반드시 같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이지였죠. 물리학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진화해서 어떤 척도로 측정하든 물리 법칙의 핵심 형태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 되었어요. 빛이야말로 완벽한 게이지장이라고 할 수 있죠. 파타닌과 투르키의 천재성은 바로 그들이 이 엄격한 감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중력 방정식을 다시 유도했을 때 새로운 방정식이 놀랍게도 빛을 묘사하는 방정식과 너무나 흡사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새로운 틀 안에서 중력은 단순히 휘어진 시공간 기하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빛처럼 우아한 장으로 작용했습니다. 중력과 빛은 스피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수학 언어 아래 두 가지 방언이 된 거죠. 물론 주류 물리학자들은 아직 조심스럽게 눈썹만 치켜세울 뿐입니다. 결국 중력과 빛을 통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난 100년간 줄을 서면 달까지 닿을 정도였으니까요. 새로운 이론이 탄생할 때마다 셀 수 없는 실험의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만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요, 수학적인 우아함이 정말 무시하기 힘들었습니다.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그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런 의미죠. 바로 우리 영상 내내 골치를 썩였던 중력 특수론이요. 어쩌면 그냥 오해였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했죠. 중력이 양자화될 수 없는 기하학적 이질적인 존재라고요. 하지만 이제 보니 중력도 빛과 마찬가지로 같은 규칙을 따르는 양자장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중력과 빛의 본질이 서로 통한다면 그건 이런 의미 아닐까요? 우리가 미래의 빛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중력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더 이상 무거운 로켓 추진기가 필요 없고 대신 어떤 종류의 중력 레이저로 우주선 주변의 시공간을 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렌즈로 빛을 모으듯이 어떤 장치로 중력을 모아서 인공 중력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스타트rek에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우리는 과학자의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록 이론적으로는 이 문이 살짝 열렸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엄청난 공학적 간극이 존재합니다. 마치 우리가 원자핵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지만 원자핵을 발견한 시점부터
첫 원자탄을 만들 때까지는 수십 년간의 공학적인 기적이 필요했던 것처럼요. 중력 레이저를 만들려면 필요한 에너지는 극도로 현재 우리 기술 수준을 훨씬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어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중력은 잡을 수 없는 유령이 아니라 길들일 수 있는 빛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그 허블 장력 위기에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만약 중력의 본질이 게이지장이라면 장거리에서의 중력의 행동은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에너지라는 그 미친 개념에 따를 필요가 전혀 없을지도 모릅니다. 광자 게이지장 그 자체로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원을 빙빙 돌았죠. 뉴턴의 사과에서 아인슈타인의 미끄럼틀까지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부터 우주를 홀로그램으로 바꾸는 현명한 이론까지 우리는 가장 험준한 수학의 산봉우리를 넘었고 가장 심오한 블랙홀 터널을 뚫고 지나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출발점인 빛으로 되돌아왔죠. 신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은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규칙을 암시하는 것일지도요. 중력은 더 이상 고립된 시공간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과 마찬가지로 모두 허공에서 진동하는 에너지장인 거죠. 이것은 저에게 그 오래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눈먼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야기 말이죠. 어떤 이는 거친 다리를 만졌고 어떤 이는 매끄러운 상아를 만졌고 어떤 이는 유연한 코를 만졌습니다. 우리는 코끼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계속 논쟁했죠. 그러다 오늘 우리는 갑자기 눈을 뜨고 사실 코끼리 같은 건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직 파동만이 존재했죠. 어디에나 있고 변화무쌍한 파동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현기증 나는 수학의 산봉우리에서 내려와 편안한 바위에 앉아 숨을 좀 돌려봅시다.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는 각양각색의 심지어 서로 부딪히는 퍼즐 조각들이 들려있을 겁니다. 우리는 밀그롬의 설명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뉴턴의 공식에 덧칠을 하려고 했죠. 그것으로 암흑물질의 유령을 쫓아내려고 말입니다. 우리는 베를린더의 여력학적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중력을 열처럼 통계학적 발현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다세나의 홀로그래픽 통조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3차원 세계가 단지 2차원 정보의 투영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스킨드의 얽힌 봉합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공간은 양자 얽힘으로 하나하나 꿰매져 있다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2025년에 온 핀란드의 빛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력을 가장 순수한 광자 게이지장으로 환원시키려 합니다. 이 파편들을 보면 형님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크게 빙 돌았는데 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조급해 마세요. 이 파편들이 서로 딴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 서로 싸우는 것 같아도 자세히 살펴보면 발견할 거예요. 그들 내부에 공통된 맥락이 숨겨져 있다는 거려. 그들은 모두 뿌리 깊은 한 가지 관념에 도전하고 있어요. 중력은 어떤 신이 미리 설정한 것이 아니라 신성불가침의 근본적인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일종의 발현에 가까워요. 정보의 얽힘 또는 어떤 더 근원적인 파동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거죠. 마치 온도가 수많은 분자 운동의 거시적인 표현인 것처럼요. 심지어 앞서 말했듯이 어쩌면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는 행위 자체가 중력이 나타내는 모습을 정의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우리는 고고 물리학계의 개구쟁이 존 휜러가 말년에 제시했던 한 가지 견해를 되짚어 볼 수 있어요. 6글자로 요약하면 만물은 비트에서 온다는 거죠. 이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휜러는 생생한 비유를 들었어요. 우주는 20곡의 게임과 같다는 거죠. 게임에서 당신은 연속적인 아니오 질문을 통해 미지의 실체를 찾아내죠. 휜러의 우주 버전에서는 더욱 그러해요. 이 우주는 모든 것이 미리 설정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당신이 질문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즉 매번 관측을 할 때마다 우주는 어쩔 수 없이 수축해서 특정한 아니오를 내놓게 돼요. 당신의 질문은 답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답을 생성하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참여성은 우주의 가장 깊은 논리예요. 모든 입자, 모든 빛, 심지어 우리가 감지하는 모든 중력조차도 가장 근원적인 본, 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실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보의 매개체일 수 있죠. 그것들은 질문을 받고 관측되고 측정될 때에만 잠재적인 가능성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독하게 차가운 우주 극장에 앉아 방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동적인 참여자입니다. 우리의 관측 행위는 물리적 현실을 형성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 우주가 그 내재된 논리를 드러내도록 강요합니다. 중력은 어쩌면 우주가 정보의 상호작용 속에서 논리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되고 스스로 솟아난 질서의 그물망일지도 모릅니다. 300년 전 뉴턴은 생애 마지막에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겸손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그저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가끔은 평소보다 매끄러운 조약돌이나 더 예쁜 조개 껍데기를 줍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앞의 진리의 바다는 여전히 온통 미지의 수수께끼로 가득합니다. 당시 뉴턴은 바다의 미지를 마주하며 마음속에 경외심과 함께 한 줄기 불안감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초원격 작용의 유령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불가사의한 마술로 여겼습니다. 200년 후 아인슈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잠수복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 산호를 보았습니다.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완벽한 기하학으로 그 유령을 우리에 가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2025년의 문턱에 서서 홀로그래피 원리, 양자 얽힘, 그리고 게이지 장론과 같은 더욱 기묘한 조개 껍데기들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뉴턴을 불안하게 했던 그 유령이 어쩌면 외부에서 온 괴물이 아니라 우주 구조 자체에 내재된 속성이라는 것을요. 바닷물이 어떤 색을 띠는지, 차가운지 뜨거운지 하는 촉감은 바다 자체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수하는 방식과 우리가 손에 든 탐사 도구에 달려있습니다. 중력 또한 더 이상 뉴턴이 몹시 싫어했던 저주가 아닙니다. 더 이상 아인슈타인의 차가운 기하학적 경로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의 동적인 출현이며 얽힘의 심오한 연결입니다. 시공간에서 빛과 장이 일으킨 잔물결이죠. 그것은 마치 우주가 상호작용 속에서 논리적 자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언어와도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 궁극적인 열쇠를 찾았을까요? 아직은 아니요. 하지만 전 이게 바로 과학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정말 모든 답을 찾았다면 이 게임은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우리는 중력의 메커니즘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가 찾고 있던 것은 우주의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죠. 비록 뉴턴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유령, 미지와 불확실성에 대한 그 유령이 여전히 우리 물리학 대전당의 다락방에서 떠돌아다니며 때때로 우리를 소름 돋게 하는 소리를 내고 있지만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다락방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리고 그 유령에게 내려와 차 한잔하자고 초대하는 법을 배웠죠. 겸사겸사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봐, 친구, 자네 생각의 중력과 빛이 같은 수학적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제 생각엔 아마도 이것이 우리 세대가 해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일 거예요.